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실록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느 순간 새로운 달이 됐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3분의 1이 벌써 올해도 훅 지나갔습니다. 네, 새해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네. 참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뭘 했나라고 좀 이렇게 되돌아봤더니만 일단 잡정보센터를 시작하게 된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딱히 없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볼수록 후회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쉬움은 그냥 뒤로 하시고요. 이미 시작된 5월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마음으로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네. 리플레시한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새로운 달의 시작과 함께 이번 달 5월은 좀 더 밝고 화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5월에도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직무열전 시간에서는 드라마 등 TV를 통해서 잘 알려진 직업이죠.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그리고 마술에 가까운 취업 컨설팅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시간이죠. 취업 신의 한 수에서는 오늘 특별히 실시간 모의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5월 2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옷이 화사합니다. 네. 예. 아, 하와이에 5월이니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활기차게 시작해보려고 무리 좀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산업개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정부가 최근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 등 이른바 산업개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그치자 이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투자와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이 산업개혁 대책 자세히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대책은 현재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통해서 이 신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제해진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신산업 육성세제는 이 신성장 산업 연구 개발에 쓴 비용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와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이러한 신산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패 위험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조 원 규모의 네. 신산업 육성 펀드가 나올 예정인데요. 예. 이 투자 손실이 생기면 정부와 운용사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을 한 다음에 이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와 공공에서 5천억 원 그리고 민간에서 5천억 원을 매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산업개혁을 통해서 네. 혜택 받게 될 분야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유망한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바이오 산업 위주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 이외에도 문화 콘텐츠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제작 비용에 대해 일반 제조업 시설 투자에 준한 세액 공제를 신설을 합니다. 네. 또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요. 음악이나 웹툰 등의 콘텐츠 제작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조선이나 철강 산업이 위기이다 보니까 네. 이 대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이 드론을 개발한 중국의 한 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 설립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해서 벌써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을 했는데 이 신산업의 섬점이 이렇게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 부족 그리고 복잡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세제와 금융 지원을 늘려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산업 같은 신산업 육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경제 위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창출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산업 지원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 한번 자세히 봤더니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올해 2월 기준에서 총 376만 원이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증가한 금액인데요. 예.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이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6% 상승이면 꽤 많이 오른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 6% 올랐다고 해서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봤더니 네. 바로 정유와 화학, 반도체 등의 대기업에서 이 전년도 경영 성과 성과급을 2월에 지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2월 상용 근로자 특별급여 평균은 96만 3천 원으로 12.8%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임금이 높은 산업 분야는 어디였습니까? 이 월 평균 임금 총액이 많은 산업은 이 금융과 보험업인데요. 예. 1인당 645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기와 가스, 수도 사업 등은 571만 원 수준이었고 이 임금 총액이 낮은 산업은 숙박이나 음식점업으로 나타났는데 월 평균 임금이 19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청소와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0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또 이 고용 형태별로도 임금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간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배 이상 나타났는데요.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397만 원인데 네. 이 임시 일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140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상용직이 지난해보다 6% 이상 임금이 올랐는데 이 임시 일용직은 2.1%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임시 일용직의 임금이 상용직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한 35% 수준인 건데 네. 이게 이런 격차라는 것이 어떤 근로 시간의 차이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월 157.6시간인데 예. 이에 비해 임시 일용직은 월 107.4시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이 임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한 달에서 1년 미만,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도 한 달 미만으로 구분되거든요.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근로 시간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임금의 차이를 불러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월 평균 임금이 6% 상승했다면 이게 근로자들이 체감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체감을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어떤 일부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높은 임금이 평균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쇼빅 뉴스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직무 열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에듀의 허지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잡정부센터 시청자 여러분, 허지희입니다. 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오셔서 저희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어떤 직무를 좀 소개해 볼까요? 오늘 직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혹시 두 분은 최근에 좀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가 있으셨나요? 뭐 먼저 대답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우 아리를 했습니다. 아, 네. 네. 태우도 태우고 저 요즘 네. TVN에서 하는 뭐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왜 물어보신 거죠? 네, 오늘은요 드라마 속에서 화제가 네. 됐었던 네. 직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작품에서요 배우 이재훈 씨가 맡았던 그런 배역이 범죄 심리 분석관, 즉 프로파일러였는데요. 예. 최근에 좀 떠오르는 직업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그널 드라마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프로파일러 하면 그 어떤 그 어감도 굉장히 좀 멋있고 일단 프로란 말이 들어가서 또 뭔가 더 그 프로 같은 네네. 느낌 들고요. 또 뭔가 날카롭고 이지적인 느낌인데 프로파일러 우리가 말로만 듣고 이제 어떤 뭐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범죄 심리 분석한다 이런 거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네, 프로파일러란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그런 연쇄 살인 네. 사건 수사 이런 것들에 투입되어서 범죄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해서 용의자의 성격 그리고 행동 유형들을 추정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분석관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프로파일러들이 그냥 툭툭 내뱉듯이 한마디 던지는 그게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네. 맞습니까? 지난주 큐레이터 할 때요. 네. 노동 강도가 뭐 그렇게 세 보이지 않고 우아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았던 세다. 거 기억하시죠? 네. 예, 프로파일러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툭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간단하게 추리가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범죄 현장에서 나왔던 단서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기존의 범죄 관련 데이터들과 매칭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받았던 데이터들과 기존의 단서들과 분석을 해서 범죄자의 성별이라던가 연령, 직업, 취향, 그리고 또 혹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해 봄으로써 수사 방향을 설정해 봅니다. 그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까지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인들이 어느 쪽으로 도주를 할지라던가 혹은 은신처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요. 네네. 뿐만이 아닙니다. 용의자들을 검거하고 난 이후에는요. 심리적인 전략을 잘 구사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까지도 역시 프로파일러가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범죄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역할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듣기로는 이제 경찰의 업무와 형사의 업무와 얼마큼 크게 다른가 싶은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좀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파일러는요, 살인이라든가 강도, 강간, 납치, 그리고 유괴 이렇게 좀 중범죄들을 다루는 네, 중범죄 예. 그리고 실종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로 맡게 되는데요. 네. 형사들은 주로 발자국이라던가 뭐 핏자국, 혈흔, DNA, 뭐 목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수사를 하지만 프로파일러는요 범죄자의 심리라던가 혹은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성향, 어떤 혈액형별로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범죄인들의 그런 거주지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결혼 유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몽타주를 그리면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소했거든요. 언제부터 등장한 건가요? 처음 나오기는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1972년도 FBI에서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요. 네. 이때부터 프로파일링 기법이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83년 정도에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라는 것을 FBI에서 설립을 하면서 네. 이제 FBI뿐만이 아니라 전국 경찰들로부터 범죄 자료를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군요. 뭐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1956년에요. 미국에서는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미친 폭파범이라고 불렸던 조지 매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16년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검거될 때 제임스 A. 브리셀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심리적인 어떤 추정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추정에 의해서 좀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발표를 했었냐면 아마도 범인은 50세 정도의 남자다. 그리고 편집증이 있는 환자일 것이다. 건장한 체격일 것이며 멀끔한 외모다. 하지만 좀 소심해 보일 수도 있다. 미혼일 것이다. 예. 그러나 여자 친척과 함께 살 수도 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거나 혹은 이민자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정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현장에서 남겨졌던 단서들만을 가지고 추정을 해낸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런 브리셀 의사의 추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히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이 훗날까지도 화제가 되었죠. 이게 최초의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었던 거네요. 기록으로 남아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좀 회자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 사건 이후에 브리셀 의사의 그 추리가 알려지면서부터 프로파일링 수사가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예. 영화 양들의 침묵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네. 공포스러운 영화였죠. 예, 공포스럽죠. 분위기도 그렇고, 예. 거기 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모델이 그 로버트 레슬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도 대표적인 프로파일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일화로는요, 1978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었던 연쇄 살인 사건에서 그 로버트 레슬러가 피해자의 시체를 딱 보고요, 범인은 25세에서 27세 정도 백인 남자, 정신병력이 있으며 학력은 고졸 혹은 대학 중퇴다. 이렇게 바로 언급을 해냈다 그래요. 그런 거 이것도 어떻게 그러니까요. 얘기할까요? 예, 아주 많은 공부와 수많은 현장 그 분석 사례들을 가지고 예. 짚어내겠죠. 네, 아까 처음에 프로파일러 그냥 툭 던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아닌 거 아시겠죠? 그건 네, 아니군요. 아닌 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기법이 도입됐나요? 네, 한국의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등장한 것은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네. 좀 계기로 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예. 목소리가 좀 나오다가요. 실제로는 2000년에 서울지방경찰청이 형사과에 있는 과학수사계에다가 범죄 행동 분석팀을 설치하면서부터 처음으로 도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수사 경력이 있는 형사들을 위주로 프로파일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뛰지 않고 어떻게 범인을 잡겠냐, 이런 인식이 실제로 좀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다가 2004년도부터 그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경찰 내부에서도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네. 그때부터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그널 봐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네. 그 팀 있잖아요. 미제공감 네네. 팀에서 이제 막 맨 처음에 이재훈 그 씨가 프로파일링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맞아요. 프로파일링 뭐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반감을 맞아요. 갖는데 네. 그 프로파일링이 결과적으로 사건을 푸는데 맞아요. 실마리 단서를 주는데 어쨌든 이때 이후로 체계적으로 프로파일링이 좀 도입이 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정도부터는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경찰청에서 특채를 했었어요. 한 40여 명 정도가 그때 특채로 채용됐다고 하고요. 경찰 내에서 프로파일러가 양성이 되었고, 그리고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인력도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 피의자의 수법이라던가 행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데이터와 매칭을 하면서 연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금은 프로파일러가
경찰 내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또 드라마에서 보면 이 프로파일러가 범죄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예. 수사를 하는 장면도 있던데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네. 프로파일러의 직무 중 하나이기도 해요.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 불리우는 프로파일러는요, 심리적인 외상을 입었다거나 혹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사건 내용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목격자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면을 걸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을 재구성해주고 범죄 해결에 필요한 단서들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최면이 정말 진실된 말을 하게 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범죄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나 보죠? 네, 실제로 NLP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NLP에서 그것이 좀 시중에 잘못 알려지면서 뭐 최면이 가짜다, 진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요. 그 NLP 학문에서 보더라도 최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과거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들을 살려내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프로파일러가 범인을 찾아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은 일단 범죄 심리 분석관이니까 네. 범죄 심리학과로 진학하는 게 최상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교 요즘 학부 과가 과정에는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네, 실제로 없어요. 그렇지만 직접 범죄 심리학과로 진학을 할 수는 없더라도요. 네.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예. 한림대학교나 또는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특채를 할 경우에는요, 임용이 되는 계급 이상의 임용되는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채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특수한 좀 직업군이다 보니까 어떤 되는 과정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는요, 범죄 심리 전문가 자격증, 그리고 범죄 심리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고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프로파일러로 응시를 했을 때 가산점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요, 범죄 심리학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좀 더 유리할 거고요. 예.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특채 공고가 올라올 때 그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먼저 경찰이 되고 난 뒤에 이 프로파일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경찰이 되고 난 뒤에요, 과학수사대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네. 그 과학수사대로 지원을 하셔서 범죄심리학부에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우선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6개월 정도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선 경찰서로 배치가 될 때 수사 인력의 전문화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사 경과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 수사 경과제를 신청을 하시고요. 예. 그 이후에 과학수사팀에서 과학수사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경력을 좀 쌓으신 뒤에 프로파일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래된 직업이다 보니까 보통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외국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굳이 지금 허지 대표님 말 듣다 보니까 이게 외국 유학을 할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학사 과정에 범죄심리학과가 개설돼 있지는 않긴 하지만요. 예.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 그리고 국내 문화에 맞는 범죄 유형은 아무래도 외국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 유학을 다녀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 직업을 하는 게 어울릴까요? 어떤 체질이 좀 네. 어울릴까요? 네. 일단 강인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뿐만이 예.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세밀한 사람들, 예. 논리적인 그런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예.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프로파일링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범죄를 재구성해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 역시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는 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처우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처우는 어떻습니까? 그 처우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 국내에서는 다들 경찰청 소속인데 그것이 서울시 광역수사대뿐만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도 다 분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우는 실제 경장 정도에 상응하는 경찰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이게 다양한 증거를 어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캐치를 해내서 네. 좀 그걸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되는 역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프로파일을 꿈꾸고 있는 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프로파일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드라마와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로 해결되지 않는 범죄를 다루게 되는 프로파일링의 특성상 범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직업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이 길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요. 또한 끔찍한 범죄 현장을 감식하는 일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좀 강인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람은 좀 있으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정의감,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좀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정의 실현이나 보람은 크겠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은 막중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마음을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휘회의 허지 대표님과 함께 직무열전 프로파일러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곳곳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계환 소장님과 함께하는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순서는요.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취업신의 한 수에서는요. 네. 방송에서 만나보기 힘든 이 실제 모의 면접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먼저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5월의 첫 시작은 오늘은 전남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고용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고용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소개할 기업은 주식회사 보광정합건설입니다. 아파트 건설 전문 건설업체로 광주시 남구 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안전, 환경 및 품질 기술자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3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 및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예. 급여는 연 3,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SN 소프트웨어입니다. 태양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RFID, USN,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전남 목포시 석촌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6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2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 우대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채용 시 바로 마감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고용센터의 김건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경기 지역의 인재일관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유린기술입니다.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탄 5길에 소재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로서 네. 경력진 영업사원을 1명 채용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이며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우대하고요. 네.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이며 중식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2016년 5월 6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의료법인 아주효성의료재단입니다. 화성시 진안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를 1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2, 3년대 대졸 이상의 학력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및 청년층을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이고 중식을 제공합니다. 채용 시에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인 전용 사항을 참고하시어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넷 홈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용 네트워크 전남 지역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네. 고규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길게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취업 역량 시각화 전문가, 제대로 된 취업 및 채용 카운슬러 고기환입니다. 그동안의 소개 내용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예. 카운슬러란 말이 붙었습니다. 네, 네. 붙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부에 우리 잡정보센터에 나오신 대한민국 K무브 해외 취업의 1인자 박창규 대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박창규 대표가 지어주신 명칭인데 저한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통은 취업 컨설턴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강사들이나 컨설턴트들은 대상이 변하는 것과 상관은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보통 컨설턴트들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카운슬러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른 대상에 맞는 말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은 우리 고기환 소장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 박창규 대표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신의 한 수를 계기로 취업 교육 시장에도 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카운슬러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부터 카운슬러라는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카운슬러하고 컨설턴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기승전 고기환 소장 자기 자랑하시다가 훈훈한 마무리로 마무리하셨네요.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도 훈훈한 훈풍이 불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하네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성재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업준비생 이성재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워서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주 함께 했나요? 예, 그렇죠? 5주. 네, 아직까지도 그냥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느낌이 좋은데요. 취업 신의 한 수의 첫 번째 그 성공 취업자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소장님 오늘 그 이성재 학생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뭐 책임져 주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네네.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긴장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면접을 실전 면접을 치러봤고 면접관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짜 대본 없이 해보기는 정말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오늘을 위해서 성재 학생에게 제가 입사 서류를 미리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재 학생 맞춤식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아시겠지만 자소서는 상황에 따라서 내기 직전까지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접은 오롯이 혼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자기소개서에 100번 합격을 해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면 계속 스틸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모의 면접을 진행하신다면서요? 어떤 방식인 겁니까? 네,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잡정보센터가 바로 말 그대로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있죠.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면접 역시 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에 가까운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성재 학생이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라이브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저도 가슴이 계속 떨리는데 만일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성재 학생이 최대한 잘 답변을 할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저도 이제 실전 면접을 많이 치워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핵심은 성재 학생한테 질문 자체도 안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라이브 생이네요. 그렇죠? 네, 완전 바로 면접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열심히 말 그대로 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이 별로 없는 성재 학생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재 학생 준비가 됐다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소장님 시작해 주시죠. 자, 우리 회사 생산관리직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명은 내 편이다. 생산관리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영어, 스피킹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군 보직은 외국인 VIP 전용 운전병이었습니다. 때론 외국인 동승자들이 영어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배웠던 영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면서 대답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저 진땀을 흘리며 웃기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었으며 저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의 99%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심이었을 때 그들은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주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마저 운명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진심으로 생산관리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여기 생산관리 지원자 이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통은 진심이었고 그걸 외국인 VIP를 통해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진심이었을 때가 본인은 언제입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생산관리직에 지원을 한 것이 저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 회사의 생산관리직이라는 직무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이 직무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 회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 씨 생각에 생산관리 직원으로서의 진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으로는 생산관리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 생산량의 달성과 불량률 감소일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생산 관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겠는데 진심이 뭐냐고요? 생산 관리자의 진심이 뭐냐고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진심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 예. 사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지난 연초에 찍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성재 씨? 27입니다. 보통 20대 머리 스타일은 2대8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대8로 지금 머리를 사진을 찍었어요. 본인 머리 스타일이 숱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심지어 오른쪽으로 머리가 붕 뜨기도 해요. 2대8이 잘 안 어울리는데 굳이 2대8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대8 머리가 이 회사에 조금 더 제가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인물이 훤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솔직하게 머리 자르기 싫으니까 머리가 긴 상태에서 사진은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2대8로 찍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전에 커트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커트를 하고? 예. 근데 왜 짧게 안 자르고 2대8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게 사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 포토샵을 잘해 주셔서 뭔가 머리가 풍성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 저는 머리를 커트하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재 씨 공대생인데 학점이 좀 낮아요. 최근 5년 사이에 제가 본 지원자 중에 학점이 3점이 안 되는 분은 성재 씨가 처음입니다. 이거 공부 안 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학점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기간에 학업보다는 뭐 봉사활동, 동아리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등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다시 돌아간다면 학점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그 경험과 그때 배웠던 것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을 1차를 합격하고 지금 2차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죠? 예, 2차 시험 실기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따진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학점이 낮다는 거는 성재 학생의 대학 생활 중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대외 활동도 했었지만 학과 생활에 충실하는 거하고 대외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뽑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뽑아줘야 될까요?
뽑아줘야 되면 이유가 뭐고 안 뽑아줘야 되면 이유가 뭡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뽑아줘야 됩니까?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죠? 저는 사실 그때 학점이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그룹 활동으로 할 때는 성적이 높고 개인 활동을 할 때 좀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뽑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의 면접 1차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짜 몰랐죠? 하나도 몰랐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만 좀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성재 학생은 지금 보지 못한 상태인데 되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다 떨렸습니다. 제가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제가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나가지 않았어요. 네, 울면서 다행이에요. 뛰쳐나갈까 되게 걱정됐었는데. 저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 그리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정말 날카로우셨는데 좀 살살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성재 학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좀 살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실은 연습은 실전보다 더 실전 같아야 됩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키운다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말을 끊는다라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큰 압박감을 좀 느껴라고 한번 했었고요. 압박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실 우리 취업신의 한 수의 우선순위가 저는 이제 성재 학생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면접이 분명히 어떤 면접관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성재 학생의 첫 번째 1차로서는 이제 맞춤식 질문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성재 학생의 성적은 분명 사람들이 까먹고 있겠지만 3점이 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 틀림없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준비된 답변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좀 많이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99%의 확률로 면접관들도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다. 만일 질문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태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고요. 면접관으로서 이제 사진 부분을 저는 그런 지적 받아본 적 없지만 사진 지적을 보통 하나에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성재 학생에게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재 학생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20대가 2대8의 가르마를 하진 않습니다. 통념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근데 1분 자기소개에서 본인은 진심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여기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머리는 2대8. 그럼 사실은 머리가 좀 긴데 이 와중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재 학생의 어떤 상태들을 한 번씩 지켜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진심에 대한 질문.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1분 자기소개에서 좀 성재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렸어요. 많이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재 학생의 1분 자기소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진심을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 자기소개로 질문을 안 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성재 학생이 답변을 제대로 했다. 그럼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 하고 싶지만 2차를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자, 성재 씨 잘 들으세요. 네. 자, 최근 우리 회사 계열사 구내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날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자율식으로 제공한 반찬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탕수육과 달콤 소스 있었고요. 두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세 번째는 야채 샐러드 있었고요. 네 번째가 김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콩나물국입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인 생각에 가장 먼저 떨어진 반찬과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떨어지는 메뉴는 탕수육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메뉴 중에서 고기가 탕수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들 이제 업무를 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특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항상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탕수육이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방금 답변한 내용과 지원한 직무, 즉 생산관리와 연계성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산관리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산관리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이렇게 가장 빨리 뭔가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생산량에 따라서 이런 부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서는 탕수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수육에 대한 메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산관리에서도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생산관리자로서 먼저 이것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그 계열사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반찬이 가장 먼저 없어졌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떡볶이가 그 다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탕수육이 가장 먼저 없어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탕수육을 더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날 구내 식당에서 총 식수 인원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식수 인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 전에 과거의 그 회사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료가 분명히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식수 인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의 면접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예. 네,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그래도 이성재 학생 되게 씩씩하게 잘해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소장님, 이게 면접 질문 맞는 거죠? 그럼요. 실제로 최신의 제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난해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설명을 좀 풀어주시죠. 저번 시간에 사실은 성재 학생이 이런 질문들을 궁금해했었습니다. 압박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질문 그리고 또 구조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종의 그런 질문들이고 실제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한 두어 번 꼬아놓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듣고만 있어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질문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정답을 미리 설정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김치는 기본이다. 모든 반찬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는 생산관리 직원이 되겠다. 아까 탕수육에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탕수육도 사실 먹어보면 어디 가면 맛없는 게 있고 사실은 맛있는 탕수육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그럼 이런 것들은 관리의 어떤 문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순간적으로 창의력, 논리력, 문제 인지 능력 그리고 해결 능력들을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창의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주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논리력이 있는지 창의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탕수육이랑 아까 그 떨어진 이유랑 하면서 지원 직무 얘기할 때 생산관리 도저히 생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팔렸다면 잘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군요. 좀 대단. 이래서 괜히 취업 신이 아니었어요. 네, 예, 이제야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질문은 제가 되게 재밌게 답변을 혼자 생각했었는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탕수육이 가장 먼저 없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질문들은 생산 관리에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내 이외에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사실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지 탕수육을 안 먹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탕수육은 무조건 돼지고기로 만든다라는 선입견이 있죠. 비싸긴 해도 소고기도 있고 버섯
과 생선으로 만든 탕수육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상 이런 음식들을 할랄받아야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내가 던진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재 학생 오늘 압박 면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가 면접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네.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면접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재 학생은 눈이 크지 않지만 굉장히 보면 볼수록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의외였던 건 뭐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다가 날카로운 사람 변신하는 모습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끝으로 제가 우리 취준생하고 이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고기안에 취업 등강 사이다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5월 4일 7시에 역삼역 2번 출구에 글로벌 잡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글로벌 잡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기안 소장님과 이성재 학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무상도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